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추이는 107.6을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유로화 상대적 약세가 지속됨에 따라 달러와 높은 레벨을 유지하는데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 결과를 주시하면서 약보합세로 마감을 보여주었다라는 것과 금 가격 추이는 온스당 1737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데요. 달러화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거래 연속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좀 일부 유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유가는 배럴당 102.7달러 선으로 마감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원유 공급이 여전히 타이트한 점을 좀 꼬집었다라고 합니다. 내년의 금리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예, 보게 되면 이 점도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더 내려가지 않겠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요새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경기 침체라는 언론에 따른 메시지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대부분 뭐 전문가 분들이라고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속 한 목소리를 계속 내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연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이제 9월달 기준점으로 의거를 해서 이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말 그대로 금리 부분을 올려서 물가를 확연하게 죽여놓고 갈 거냐, 아니면 약간의 속도 조절을 할 거냐는 이제 9월 달에 거의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그거에 약간의 힌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은 8월 달에 있는 잭슨홈 미팅이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때는 뭐 대부분 뭐 3.25 정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뭐 2023년도 때는 뭐 3.5를 좀 넘기는 부분이 좀 높았고요. 또 2024년도 때는 3.5% 정도를 좀 유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게 되겠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좀 오고 물가가 좀 안정세가 돌아왔다고 해도 경기적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전 제한폭이 한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번에도 여러 가지 또 어느 증권사에서 제가 하나에 따른 표를 또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물가에 따른 연준의 목표치가 어느 정도냐, 해마다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뭐 올해 뭐 말까지 뭐 5.2% 정도를 좀 가져가겠다. 내년에는 뭐 한 4% 정도나 3% 정도를 좀 가져가겠다. 그러면 그거에 준한 만큼 속도 조절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공개를 안 해주니까 답답할 뿐이죠. 그 다음으로 에크먼이 공급난이 가격 상승을 압력하고 있고 인플레 쉽게 둔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금리 연 4에서 5% 올려야 단기 고통 후 경제를 구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곧 기술적 침체에 진입할 수 있지만 불안 위험은 좀 낮을 것 같다. 라는 그런 의견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진 머스터가 뭐 기술주 단기적 안담해 보여도 내년의 전망은 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밝다라는 의미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반등을 해줄 수 있다라는 부분과 이제 이 추세로 인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힘이 뭐 축적이 됐다, 뭐 이렇게도 또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는 기술주 바닥에 가깝다. 테슬라, 리비아, 애플이 지배적으로 좀 갈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또 나왔고요. 펀드사들의 절반 이상이 현금을 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좀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이미 기술주 투자에 따른 재개가 진행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인 거래소나 채권회사도 기술주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자금이 많이 흘러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기업에서는 이제 채용 감소 수순이 더욱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걸 좌나 우측에 있는 데이터로만 보아도 알 수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특히나 물류 쪽이 상당히 별로 좋지 않는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식어가는 고용 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채용 공고 추이를 보게 되면
6월 달에 32,517명이 감원이 됐고 전달 대비보다 57%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꺾이고 있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시장에 충격을 분명히 줄 것 같지만 그걸 물가를 어느 정도 고려해서 감내하고 감안하고 한다라는 메시지인데 그게 9월 달에 명확하게 본인의 생각이 뚜렷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지표 다 쌩까고 그냥 계속 주기적으로 올릴게. 그게 언제까지 올릴 것이냐에 따른 이야기는 또 같이 아마 내포가 되어 줄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약간 느슨하게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 있는 패턴 요건들은 뭐 지금의 공통된 악재가 슈퍼 악재이죠. 금리가 어디까지 올릴 것이냐에 따른 물음표가 있기 때문에 그거의 심리적 구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좀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 불량자가 많이 생기고요.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환경도 안 되거니와 그 다음에 본인이 실업자가 될 수 있는 환경 요건도 매우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삼박자로 인해서 저축률도 생각보다 빠르게 감소를 해주고 있는 형태도 보았잖아요. 그래서 투자 쪽으로 돈이 들어갈 만한 자금 능력은 과거 대비보다는 훨씬 매우 낮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통화스와프 체계 현황을 보게 되면 여전히 캐나다 정도만큼만 좀 해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러지 못한다라는 것은 뭐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이게 한국이 이제 미국한테 만약에 무제한 통화 수합이나 통화 수합으로 어느 정도 좀 일정 이상 금액을 높여달라고 했었을 때 제시를 하게 되면 연준의 입장이 조금은 뭐 두 가지 입장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신흥국도 다 같이 해달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있겠고요. 두 번째 의도는 야 너희가 그만큼 힘드니? 정말 힘들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분위기가 역으로 노출이 돼서 또 그게 많이 확장이 돼서 외국인이 더 많이 떠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은 고려를 해봤니? 라고도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침체라고 외치는 시장, 채권 시장도 침체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뭐 저번 시간에 제가 뭐 3월 달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정정을 하도록 하겠고요. 4월, 6월 그리고 지금 7월 달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도 장단기 부분에 따른 부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그만큼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중요한 또 시그널로 보시는 분들도 간혹 많이 있죠. 그 다음으로 또 긴축의 또 근거들을 보게 되면 기준금리 추이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 추이도 많이 꺾이기 시작을 했고 소매 판매 비중도 생각보다 많이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년물 기존의 기대 인플레이션 추이도 생각보다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미 침체라고 외치는 시장의 원자재 부분도 미친 듯이 매우 빠르게 내려가지고 있는 부분이 이번에 좀 긍정적으로 일시적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시중에 는 계속 눈치 보기 장을 좀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달러 인덱스 추이가 이렇게 높아졌다라는 배경은 돈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방향성이 아직 명확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단으로 달리고 있는 국제 유가에 따른 전망이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유는 러시아 가스 차단 우려로 인해서 26일 날 긴급회의 소집 또한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 여름 정도에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공급의 차질의 점진적 해소가 좀 필요할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수요 감소의 악화가 더욱더 가능할 가능성도 연말이 좀 남아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에너지 부분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져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전반적인 우크라이나 사태의 핵심 수혜 원자재에 거론됐던 밀이 특히 낙폭이 확대됐다고 합니다. 북미 지역의 날씨와 겨울 밀의 작황이 엄청 성공적으로 좀 잘 되었다라고 해서 이번에 밀 부분이 좀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네요. 왜냐면 뭐 기후에 따른 제가 그런 방향성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으로
좀비처럼 살아나는 유가, 이번에는 좀 마지막 퍼즐을 맞춰줄 수 있을 것이냐인데요. 최근에 이제 분위기를 보게 되면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제재 조치 일부 해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유 수출의 61%가 늘어났다라는 점이 무언가 좀 액션을 취하지 않았냐, 또는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액션을 미국이 취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이제 우회로 팔 수 있을 만한 경로를 베네수엘라가 직접 이제 창출을 해서, 러시아와 연합을 해가지고 창출을 해서 거기서 좀 많이 팔았다. 근데 그걸 눈 감아주고 있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다. 미국의 세탁기 40% 할인 판매가 들어가고 있고요. 넘치는 재고로 인해서 미국의 땡처리 업계가 특수라고 합니다. 이제 조만간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직구는 원달러 환율 추이가 빠르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최근에 월마트 부분은 이제 8월 1일자 기준으로 이제 운임료에 따른, 기름값 운임료에 따른 가격 반영을 시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반품할 때도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군요. 그 다음에 국내에서 또 다른 이슈가 좀 있기도 했었는데요. 가입자 250만 명 최악의 경우에 이게 결제 중단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져 있었습니다. 그게 주인공은 페이 프로토콜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금융당국 핵심 관계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급 결제형 가상자산 우려가 크고 사업 모델이 불명확하다. 우리가 검토를 좀 해봤는데, 그래서 당분간 신고심사제위원회가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너희 심사 통과에 따른 먹구름이 좀 있고 제2의 머지 포인트로 우려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좀 많이 나와주고 있어서 최근에 페이 프로토콜의 사업 내용 변경 신고서가 또 이루어졌는데요. 가상자산 매매업을 추가로 했고요. 페이코인 매매 과정에서 단알을 또 제외하기도 있습니다.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또 플랜 B까지도 또 이쁘게 또 포장을 또 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왜 단알을 제외를 했을까요? 그런 점을 보게 되면 되게 또 신뢰도가 매우 낮아진다고 볼 수가 있게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도 싶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뭐 이제 금융당국에서 저렇게 지지부진하니까 단알에도 또 영향을 끼칠까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아무튼 5월달에 FIU의 사업 내용 변경 신고서 제출로 인해서 계속 연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도 페이코인한테도 답답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좀 될 것 같고요.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디지털 자산 잠재력이 감지한 은행, 지급결제 등의 금융기관에서 암호화폐 대열에 합류하면서 암호화폐 시장과 금융시장 간의 상호 연결성이 강화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유로 지역에서 암호화폐 보유자의 예상 가치를 보게 되면요, 생각보다 많은 양이 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니와, 그 다음에 국가별의 가구당 암호화폐 보유 비율이 네덜란드가 매우 높고, 그 다음에 매우 낮은 쪽이 프랑스 정도가 된다. 그 중간점이 이탈리아, 벨기에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암호화폐 파생 상품 취급하는 제도권 거래소가 증가를 했고요. 독일의 기관 투자 펀드에 따른 보유 지분의 20%까지 암호화폐 투자를 과거에 허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델리티 디지털 에셋 조사에 따르면 노출도가 2020년도에 45%, 21년도에 56%까지 상향됐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점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게 되면 주요 온 오프라인 결제 네트워크 부분에 대해서도 확장이 좀 되어 가고 있었죠. 비자, 마스터카드, 스트립, 체크아웃 같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비자 같은 경우에는 FTX, 코인베이스, 크립토닷컴 등등이 이렇게 제휴를 맺고 이제 어떻게 보면 7천만 개 가맹점에서 비자 카드를 이용을 해서 암호화폐로 변환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를 직접 취급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암호화폐 연계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점이 좀 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좀 더 확인을 해볼 부분은, 비자도 그러면 코인을 일부 갖고 있다라는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자가 어느 정도를 회계장부에서 들고 있는지 나중에 시간이 나면 제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마스터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대출 플랫폼에 넥소와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이 점이 좀 마스터카드한테는 별로 좋지는 않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암호화폐 담보로 자산가치 최대 90%까지 결제 한도를 제공을 했고, 암호화폐 매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다 라는 내용이 좀 과거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분위기로는 USDC의 보유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테더에서 USDC로 수합이 되는 조건이 아니라 신규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이거는 뭐 저번에 선물 시장이 오픈이 돼서 오픈발에 따른 자금 유입이, 특히나 기관 자금 유입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고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트론 다오의 리저브가 저스트 파트너십과 체결을 해서 저스트를 준비 자산으로 보유를 하면서 $10,000,000 가치의 저스트를 또 매입을 해줄 것이라고 나왔는데요. 저는 속내막은 이러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들에 따른 고민들은 생각보다 꽤 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방어를 먼저 하자, 방어에 우선시하자, 다른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급하기 좀 바쁘다. 그래서 약 5시간 동안 또 최근에 또 반등이 일시적으로 또 크게 나와줌으로써 어떻게 보면 $60,000,000가 청산이 나와줌으로써 또 비트코인이 한때 장중에 뭐 4에서 5%대까지 급등하는 그런 형태도 보여줬던 배경은 청산으로 인해서 좀 급등이 나왔던 배경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USDN 그리고 USDD 트론하고 이제 웨이브를 보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디패깅 되는 현상은 마무리가 됐다. 그래서 저번에도 계속 제가 일제일제 알려드리기도 했지만 최근에 이제 청산 부분은 어느 정도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많이 나올 만한 악재는 없고, 악재가 나와봐야 이제 한 다른 악재 형태로 좀 구현을 해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알라멘다 리서치 포트폴리오를 보게 되면 뭐 저런 해당 리스트 코인들이 저 정도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보이저한테 갚아야 돈이 3.7억 달러 정도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보이저 캐피탈이 일단은 일단은 파산 절차에 일단 들어갔기 때문에 알라메다의 리서치 쪽이 어떻게 또 분위기가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야놀자 인수에 도도 포인트 고객 정보 유출돼서 100만 명이 피해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좀 있었고요. 에이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최대에 준하는 대출 프로토콜을 또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디파이 프로토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스테이블코인 GHO를 도입할 제안을 또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알아서 만들어서 자기네들이 또 하겠다라는 거겠죠. 왜냐면 이때까지 야 이렇게 해가지고 무서워, 야 그냥 우리 거 그냥 자체적으로 좀 키울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가에 반등이 나왔던 메시지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소비재 일부 관세 인하에 따른 결정에 임박됐다라는 내용이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안건으로는 유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비와 문제점이 약간의 뭐 봉합을 해서 증산에 따른 가능성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되었다라는 점이 좀 영향을 끼쳤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서클이 유로화 추종 스테이블코인 현지 출시 연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미카의 영향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미카는 유럽 연합의 가상자산 규제안에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약간의 더 확인하고 더 준비하고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루나 사태로 인해서 똥을 싸질렀기 때문입니다. 그 똥에 있어서 이제 다들 촘촘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트집 잡을 만한 부분은 없이 하는 게 더 맞겠죠. 그 다음에 셀시우스도 메이커다오의 다이 대출 전액 상환을 했다라고 합니다. WBTC 담보로 빌린 다이 대출 포지션을 전액 상환을 완료했다고 해서 이제 이쪽의 문제점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2022년도 3,300개 이상의 3표 앱이 메타버스 관련 가상상품 서비스에 USPTO 제출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예, USPTO는 미국의 특허청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매월마다 계속 특허 부분은 어느 정도 많이 유지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소식은 아무래도 이 내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마운트콕스의 해킹 피해 배상 절차 업데이트가 8월 말에 상한이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전액 혹은 상한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또 피해 배상이 시작이 되면 신규 배상 요청이 접수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조기 상환의 의향에 보통 1회 일정 금액 이상 지급받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현금 상환 우선 방법의 등록으로 스친 정보 등록을
또는 뭐 여러 가지 또 안건이 추가적으로 더 붙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유심하게 바라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8월 달의 분위기로는 이제 이분들의 지금의 뭐 채무가 있냐 없냐, 그리고 신용도가 어느 정도 있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대량으로 100% 전량 다 매도를 한다, 이런 분위기는 저는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마운트콕스 부분이 올해 있는 상반기 정도에 나올 것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이거는 감내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미국 재무부가 가상자산 규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내용을 보게 되면 미국 재무부가 외국 당국과 가상자산 규제에 있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리더의 역할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또 하기도 했기 때문에 뭐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레임워크에 따른 주요 내용은 주로 6가지 내용이었는데 뭐 안정성 보호에 따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영국의 암호화폐 채굴기업 아르고가 6월에 637개의 비트코인을 또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보게 되면 5월달에 124개, 6월달에 179개 해서 채굴을 했는데 637개 평균 매각 가격대는 24,500달러 선에 또 매각을 했고 6월 30일자로 1953개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산을 회피하는 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르고는 지난해 텍사스 공장에 짓기를 위해서 갤럭시 디지털과 또 NIDIG로부터 7천만 달러 대출을 또 받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성으로 또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찌가 NFT 마켓플레이스 슈퍼레어와 두 번째 NFT 콜라보를 출시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냥 그런가 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요 정도로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